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호흡과 배설입니다. 먼저 호흡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배웠던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ATP를 생성하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반면에 외호흡은 환경과 신체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이동을 의미합니다. 즉 산소 분자를 환경에서 얻고 이산화탄소 분자를 환경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호흡계는 환경과 신체 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에 관여하는 구조를 얘기하고, 결국 이 기체 교환은 호흡 표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호흡 표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는 확산입니다. 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수송의 일종이죠. 단순히 고농도에서 저농도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고, 이 호흡 표면은 동물에 따라서 피부일 수도 있고, 이제 아가미일 수도 있고, 기관계일 수도 있고, 이제 폐일 수도 있습니다. 아가미는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죠. 기관계는 곤충이 공기가 통하는 관이 이렇게 곤충의 온몸으로 퍼져 있는데, 이것을 기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는 이제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호흡계는 그림과 같은데, 코로 들어온 공기는 이 코 속의 공간인 비강을 지나가게 되고, 비강을 지나면서 공기가 이제 따뜻해지고 습기를 머금게 됩니다. 그 공기는 기도를 통해서 폐로 향하게 되는데, 이 기도는 두 갈래로 나눠지죠. 이 각각의 갈래를 기관지라고 하고, 기관지는 또다시 작은 관으로 나눠집니다. 이 작은 관들을 소기관지 혹은 세기관지라고 합니다. 세기관지들이 여러 갈래로 또다시 나눠지고 결국에는 그 갈래의 끝에 폐포라고 하는 포도송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려있고, 폐포를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비강으로 들어온 공기가 따뜻해지고 습기를 머금게 되고, 인두 후두를 지나게 되고, 다시 기관지를 지나서 소기관지를 지나서 폐포에 도달하게 되죠.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폐는 공기가 이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뭐 먼지라든지 세균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겠죠. 그래서 폐를 보호하기 위한 점액질이 이 기도의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입자라든지 세균 같은 것들이 점액질에 들러붙게 되고, 그러면 기도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섬모를 통해서 이 점액을 목까지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그러면 가래를 뱉든지 아니면 이제 삼켜버리면 위장에서 먼지나 세균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소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폐를 보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폐로 공기가 들어가고 이제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볼 건데, 숨을 들이키는 것을 들숨, 즉 흡기라고 하지요. 숨을 내쉬는 것을 날숨이라고 하고 호기라고도 합니다. 동물에 따라서 숨쉬기의 기작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깨구리 같은 양서류는 입에다가 공기를 머금고 입에서 폐로 공기를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압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새들 같은 경우는 폐 외에도 이제 공기 주머니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이제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공기가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이제 똑같지만 새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과 포유류는 음압호흡이라 그래서, 양서류가 이제 양압호흡이면은 포유류는 음압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의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대기의 압력보다 이제 폐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기 중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시스템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음압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폐의 부피는 두 개의 근육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데, 하나는 갈비뼈 근육, 즉 늑근이고, 하나는 이제 가슴하고 배 사이에 있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킬 때는 이 횡격막과 갈비뼈 근육이 모두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당겨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폐의 부피가 커지게 되고,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대기의 압력보다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반면에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과 늑근이 둘 다 이제 이완을 합니다. 그래서 폐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밀려나가게 됩니다. 한 번 호흡할 때 흡입되는 공기의 부피를 1회 호흡량이라고 하고, 최대한 들이킬 수 있는 공기의 양을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즉 강제로 숨을 가장 크게 이제 들이키고 내쉬었을 때 교환되는 그 공기의 부피를 폐활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아무리 숨을 크게 내쉬어도 폐의 부피가 제로가 되진 않죠. 폐에 조금은 공기가 남아있는데, 폐에 남아있는 이 공기를, 그러니까 숨을 다 내쉬고 나서 폐에 남아있는 이 공기를 잔기량이라고 합니다. 잔기량. 결국 잔기량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공기는 이전의 공기하고 섞일 수밖에 없죠. 잔기량하고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래 있던 공기하고 이제 산소가 적은 공기하고 이제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이제 새들 같은 경우 아까 조류는 공기가 계속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계속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혈액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운반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는 물에는 많이 안 녹기 때문에 다른 기작이 필요한 거죠. 산소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분자에 이제 결합한 상태에서 운반이 됩니다. 즉, 폐에서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을 하겠죠. 그 상태에서 조직으로 이동하고, 조직에서는 주위에 이제 산소가 계속 소모가 되니까 헤모글로빈에 있던 산소가 다시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이 헤모글로빈은 총 4개의 폴리펩티드로 구성이 되는데, 폴리펩티드는 아미노산이 쭉 길게 연결된 중합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하나의 폴리펩티드가 하나의 단백질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폴리펩티드가 합쳐져야 이제 하나의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되는데, 각각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햄이라 그래서 복잡한 이제 복잡한 어떤 분자가 있어요. 이 햄 그룹 중간에 철 이온이 있고, 결국 이 햄 그룹하고 철 원자 한 개를 폴리펩티드 한 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폴리펩티드니까 햄과 철 이온이 총 4개가 되겠죠. 이 각각이 산소랑 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한 분자는 총 4개의 산소랑 최대한도로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산소 농도가 풍부할 때는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하고, 주위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운반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혈액에 녹아서,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이렇게 운반되는 형태고, 두 번째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상태로, 산소처럼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상태로 운반되는 형태, 세 번째는 중탄산 이온 형태로 운반이 되는데, 즉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은 중탄산 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운반이 되는 거죠. 사실 세 번째 HCO3- 형태로 운반되는 형태가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자, 다음으로 뱃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뱃설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체액의 용질 농도를 조절하고, 두 번째는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데,
자, 삼투 현상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막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은 통과를 하는데 용질은 통과를 못한다. 즉 반투과성 막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한쪽은 용질 농도가 낮고 한쪽은 용질 농도가 높다. 그랬을 때 물이 이 용질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삼투라고 하고, 이때 이 용질의 농도를 삼투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설계를 통해서 체액의 삼투 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질소성 노폐물을 배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데, 단백질하고 핵산은 질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핵산이 분해됐을 때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이 암모니아가 이제 독성을 띠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동물들이 가지고 있고, 암모니아가 물에 녹기 때문에 수생 생물들은 보통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포유류라든지 몇몇 양서류 등은 요소 형태로, 즉 질소가 두 개 들어있는 좀 더 농축된 형태인 요소 형태로 배설을 하고, 물이 좀 더 귀한 이제 새들, 조류들은 요산 형태로, 즉 질소가 좀 더 많이 농축된 형태죠. 그래서 암모니아보다는 요소보다는 요산이 물을 더 적게 쓸 수가 있고, 요산은 아예 이제 고체입니다, 고체. 물을 아낄 수가 있지만 요소나 요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가 좀 더 드는 것이죠. 배설 과정은 배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배설계는 여과, 재흡수, 분비, 배설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각각이 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간에서 배설기관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런 걸로 이루어지고,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 몸의 양쪽에 있죠. 두 개가 있죠. 신장은 네프론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네프론은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세뇨관, 헬레고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신장으로 들어간 이 혈액이 사구체로 연결이 됩니다. 즉 사구체에서 보호만 주머니 쪽으로 혈액이 여과가 됩니다. 이 여과가 된 액체 성분이 여과액인데, 즉 혈액에 있던 물을 포함해서 이제 작은 용질들, 이 용질에는 포도당도 있을 수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물론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가지 이온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큰 것들은 여과가 안 되지만 이제 작은 용질들 그리고 물들이 사고체에서 보호만 주머니로 여과가 됩니다. 이때 이 여과된 액체를 여과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과액 속에는 이제 중요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오줌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과액에서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중요한 성분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재흡수라고 합니다. 재흡수. 그리고 재흡수 반대 방향, 즉 모세혈관에서 여과액 쪽으로 다시 물질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독성 물질이 미처 여과가 되지 못했을 때 이런 물질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다시 모세혈관에서 여과액 쪽으로 이런 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분비라고 합니다. 분비.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오줌이 이제 집합관을 통해서 소변,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고체에서 이제 보호만 주머니로 여과가 되었죠. 이 여과액은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세뇨관 중에는 다시 이제 사고체에 가까운 쪽 세뇨관을 근위세뇨관, 먼 쪽을 원위세뇨관, 멀다 그래서 원위세뇨관, 그 사이에 있는 이 고리를 헬레고리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헬레고리는 이제 헬레고리 하행지라고 하고, 올라오는 부분은 상행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위세뇨관에 있는 여과액 중에 영양소라든지 물이라든지 NaCl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재흡수가 되고 재흡수가 되면서 이제 헬레골이 하행지로 향하게 되는데, 이 하행지는 물은 빠져나올 수가 있지만 나트륨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행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물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질 농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헬레고리의 맨 바닥 부분에서 삼투 농도가 제일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상행지는 나트륨은 빠져나가지만 물은 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동안에는 다시 용질 농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위세뇨관까지 여과액이 오게 되고, 이 원위세뇨관에서는 이제 조절이 됩니다. 조절. 필요한 만큼 나트륨이 재흡수가 되고, 원위세뇨관을 지난 여과액은 집합관으로 모여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물론 이 집합관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물의 재흡수량이 조절이 됩니다. 뭐 짠 걸 많이 먹었다든지 물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때는 재흡수가 더 많이 되고, 물을 많이 마셨다, 물이 많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물이 재흡수가 안 되면서 소변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즉 용질 농도 그리고 물의 양을 신장에서 조절이 되는데, 이런 조절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항이뇨 호르몬을 통한 조절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하고, 우리 몸에서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물론 이 뇌하수체에서의 분비는 시상하부의 이제 명령을 받는 것이죠. 시상하부가 삼투 농도를 측정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면 이제 물이 모자라죠. 삼투 농도는 증가하겠죠. 용질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놈이 집합관에 가서 뇌 재흡수를 촉진시켜요. 그러면 소변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체내에 물을 이제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고 물을 아껴서 한편으로는 이제 갈증을 유발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합관에서는 물을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물을 보존을 함으로써 다시 삼투 농도를 낮추도록 해주는 기작입니다.